80세가 되어보니 한 해가 지날수록 제 몸은 늙어갑니다. 신체의 강도도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하지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몸은 쇠약해져 죽더라도 정신은 가장 강인한 상태로 죽겠다는 것. 이것이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강인한 뿐만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저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내가 무조건적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라면 저도 열심히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다면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편을 택하는 것이 제 인생의 결론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후회가 따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저 사람에게 혹은 저 상황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했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그때의 후회도 포함해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인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해서 되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른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갈피를 잡기 힘든 순간에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쪽을 택하면 됩니다. 즐거운 쪽을 택하면 됩니다. 상대가 기뻐해주는 쪽을 택하면 됩니다.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심플하게 더 좋은 쪽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힘든 일은 많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 같은 건 이런 식이야. 같은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저는 여전히 앞날이 창창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스스로 나의 가능성을 닫으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이 순간보다 더 젊을 때는 없겠지만 오늘도 저의 가능성을 믿고 즐길 수 있는 날들을 보냅니다. 절정이 지난 후에는 성숙하거나 쇠퇴합니다. 저는 절정기를 지난 노인이지만 쇠퇴가 아니라 성숙을 택하겠습니다. 어떤 노인이 될지는 지금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진화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이 들면 언제나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세상을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노인은 분명 눈에 띄게 쇠약해지고 완고해지며 노병사를 연상시키는 존재입니다. 저렇게는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존재죠.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고 젊음을 잃은 대신 얻는 것도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젊은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법입니다. 지금 제 주변을 둘러보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치매에 걸린 사람, 투병 중인 사람도 있지만 수천 미터에 달하는 산에 오르는 사람, 젊은 사람들과 밴드를 꾸려 일본 각지를 순회하는 뮤지션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 얻은 깨달음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 무언가를 배우고 멋진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멋진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멋진 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될 것인가는 이미 젊을 때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금의 나에게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병사는 피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멋지게 사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뭐든 참는 인생은 이미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과도 같다. 장래의 노화에 대한 공포 때문에 현재의 젊음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의 나는 지난 시간의 결과이다. 젊음을 바람직하게 졸업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저씨, 아줌마가 된다는 것에 저항하기보다는 멋진 아저씨, 멋진 아줌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멋없는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늘 느낍니다. 젊음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노인은 젊은이를 기괴하게 복제한 결과입니다. 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감성의 영역이 아니라 지성의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였으면 하는 나와 실제의 나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성숙한 어른에 가까워집니다. 종종 부모의 마음에서 아이가 천천히 자라길 바라는 것처럼 노화도 천천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만족하고 있나요? 불만투성이인가요? 지금의 나는 선택을 거듭해온 결과입니다. 아직 50세밖에 되지 않은 친구를 만났을 때 윗니가 모두 틀리라는 말을 듣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치과 의사 친구에게 했더니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입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했고 성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한편 안과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도 최근 눈이 나쁜 젊은이들이 놀라울 만큼 많아져서 나이가 들었을 때 의학이 엄청나게 진보하지 않는 한 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당뇨병이 악화되어 입원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당뇨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는데 당뇨병이 유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식사를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수차례 다이어트에 도전했지만 요요 현상을 거듭하며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인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 상태를 지속했다는 점입니다. 인생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든 구질구질함이든 병이든 뭐든 똑같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경계선에서 깨닫지 못하면 원래 있던 자리로는 영영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선을 넘어버리면 원래의 인생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니체는 위험하게 살라고 말했지만 넘어갔다가 돌아올 수 없다면 그저 무모한 짓일 뿐입니다. 하지만 앞서 예로 들었듯이 사람은 치아나 눈, 질병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는 것에 판단이 흐려져 버립니다. 지금은 이대로 어떻게든 되고 있다는 것이 방심하는 가장 큰 원인이겠죠. 지금의 나의 선택이 장래의 나를 만든다는데 의식을 기울이지 않으면 되는 대로 살아가는 나밖에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노인이 된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의무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자라서는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는 등 거의 비슷한 루트대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어찌됐든 어른이 되는 계단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어른의 세계에 들어선 뒤에 스스로의 힘으로 사고방식이나 마음의 존재 방식을 재설정해서 점차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어른이 되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로 있을 수 없어서 등 떠밀리듯 어른이 되었을 뿐인 어른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청춘을 지나오면서 그저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강한 의지를 지속시키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정열입니다. 하지만 정열은 일정 시기가 되었다고 해서 자,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자 하고 갑자기 솟아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열은 젊었을 때부터 쌓아온 즐거움에 집중한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중할 대상이 한순간에 해일처럼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책을 읽는 것이었다가 여행이었다가 무언가를 수집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상은 나의 일상과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로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재밌는 일 없을까? 하고 기다리는 노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재밌는 일 없을까? 하고 찾아 나서는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생산을 그만두면 늙는다. 노인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생산 활동을 그만두면 정신이 급속도로 늙어갑니다. 생산이란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생산도 포함합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는 제 주변 사람들은 예외 없이 무언가를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의 아내는 50대 중반에 들어서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일상의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을 더 이상 보기 힘들어진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곁에서 보기에 그녀는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고 남편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갖고 있으며 아이들도 좋은 대학을 졸업한 뒤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의아했습니다. 고민 끝에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간 그녀에게 의사는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니 그녀는 아이들이 독립한 뒤 남편과 둘만 남게 되자 그 좋아하던 요리에도 흥미를 잃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뭘 해야 되나 하며 의욕이 바닥을 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매일 요리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것을 SNS에 업로드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행동에 옮겼더니 그녀의 요리를 따라서 만들어보고 싶다는 댓글이 쇄도해 지금은 요리 교실을 열 정도로 되었고 울적하던 마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생산 활동을 해야 해 하며 유난을 떨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지식이나 체험, 지견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생산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어느 정도의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면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생산의 기쁨이 됩니다. 어제 본 TV 프로그램에서는 중증 게임 중독 환자의 증가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게임 중독을 앓고 있는 젊은이의 하루를 그대로 보여주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3평 남짓한 쉐어하우스에서 1년 반 동안 틀어박혀 게임에 푹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일어나서 1일 1식으로 컵라면을 먹는 것 외에는 20시간 동안 계속 게임만 하다가 해가 뜬 뒤에 자려고 누워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떤 여성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에 빠져 70만 엔 정도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에는 생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시간과 돈을 게임에만 소비하는 생활입니다. 분명 즐겁게 게임을 하고 있을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괴로워 보였습니다. 젊디 젊은 그들은 이미 미래를 포기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생산하는 생활의 계기는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비로소 생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생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관이나 영화관에 가서도 그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의견이나 감상을 서로 나누거나 인터넷에 감상을 적어서 공유하는 플러스 알파의 생산을 하면 체험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앞서 언급한 친구 아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를 만들고 SNS에 업로드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를 통해 플러스 알파를 생산함으로써 정체되었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체험으로만 그쳤던 일에 사람들과의 소통을 더하면 마음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지금까지 빠릿빠릿하게 일했던 사람이 정년퇴직 후에 급격하게 늙어버리는 이유는 무언가를 생산하는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활발해지는 시간에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음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늙지 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젊어 보입니다. 과거의 생산 활동으로 미래를 살 순 없습니다. 사람은 지금 현재의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지 않으면 설령 젊은 나이라 해도 노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창조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창조적으로 살자고 결심한다고 해서 갑자기 될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지금까지 대체 뭘 한 거지? 하며 마음이 침울해지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창조적으로 사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훌륭한 아마추어입니다. 수십 년씩 실력을 갈고 닦은 프로 뮤지션을 목표로 해서 당장 악기를 배운다고 해도 그 경지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악기를 배워보는 것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악기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막연하게 좋아한다고만 생각했던 음악의 세계를 아주 깊게 이해하는 즐거움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더라도 내가 가진 감각에 따라서는 프로에 근접할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쓰는 행위입니다. 악기는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거듭해야만 일정한 경지에 이를 수 있지만 언어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모두가 말하고 쓰고 듣기 때문입니다. SNS에서 무언가를 쓰는 행위가 언제나 인기 있는 것 또한 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누구나 인생에서 경험해 본 분야, 이를테면 요리나 정원 가꾸기 같은 일상적인 분야에서는 금방 훌륭한 아마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건이 좋지 않아서 프로가 되지 못한 동경하던 분야로 시선을 돌려보면 창조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기회를 줘보는 것입니다.
늘 무언가를 알고 싶다는 마음가짐. 나이가 드는 것의 기쁨 중 하나는 나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풍부한 가능성과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괴로움을 느끼는데,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가능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언가가 되었다. 하지만 나이 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자학이 아니라 저의 솔직한 감상입니다. 일전에 한 멋진 배우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녀는 "너는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자주 듣곤 했는데, 파리 패션쇼에 가서 처음으로 다른 멋진 모델들을 봤을 때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팔다리가 길고 아름다워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그녀는 모델의 길을 포기하고 배우로 전향했습니다.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수 친구는 "너는 엄청난 재능이 있어" 라는 말을 듣고 브로드웨이 오디션에 수차례 도전했지만 낙방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자신을 침울하게 만들 일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스스로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알게 된 나에게 남아있는 가능성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지만 그 질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젊음이란 언젠가는 낫는 병이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이런저런 힘든 일도 있지만 젊은 시절에는 더 극심한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인생의 경험 순서가 엉망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인생을 즐기고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50대가 장수하는 노인이 늘어난 탓에 부모를 간호하느라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경우도 많고, 또 취직한 후에도 학자금을 갚느라 힘들게 생활하던 청년과 그를 도와주던 부모가 함께 파산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순서가 틀어지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승려이자 시인인 이큐 소주는 손자가 태어난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몇 자 적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부모는 죽고 자식은 죽고 손자는 죽는다는 불길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수많은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큐는 부모, 자식, 손자의 순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 이상의 행복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순서를 제대로 지키며 늙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늙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 아내는 종종 "나이가 드니 좋네" 라고 말합니다. 젊을 때에는 외국 레스토랑 가면 누군가의 일행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같은 식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존재해야만 하는 인간으로서, 적절한 존경을 받는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싶은 것입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그 자리를 통제하는 남자에게 지지 않는 우아함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즐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어른 여성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모르는 것은 모른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리해서 아는 척을 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무지의 무지가 무지의 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튀김 전문점 가서 배도라치는 어떤 생선인가요? 라고 묻고 프랑스 요리를 먹으러 가서
와인은 소믈리에인 당신에게 페어링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존경을 표함으로써 전문가가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서비스를 해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이란 그게 뭐예요? 하며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물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의학이 발달해서 기대 수명이 300살이 되었다 해도 지금의 저처럼 모르는 것 투성이일 것입니다. 늘 호기심을 갖고 있으면 늘 무언가를 알고 싶다는 마음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람은 성숙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 투성이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이 가장 젊은 나이.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죽은 후에 나를 기억하던 사람도 사라져서 이 세계에서 완전히 잊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다 해 죽음을 맞이하고 다른 사람에게 잊혀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무인 것이죠.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작품이나 업적을 통해 그 이름을 영원히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죽지 않음으로써 영원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동물로서의 인간이 지닌 본능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한순간 한순간 귀중한 시간을 지나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생을 당연한 일처럼 여기며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죽음을 언젠가 일어날 일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당장 3일 후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등산이 취미인 제 친척이 아침에 다녀올게 하며 집을 나서서 밤에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산에서 실족해서 미끄러져 떨어진 그녀는 40대의 나이에 3명의 어린아이들을 남겨둔 채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그녀의 미소를 떠올리면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저없이 호의를 표합니다. 이거다 싶은 것은 고민하지 않고 삽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봅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는 것이 실수로 저지른 일을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82세가 되어서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해방이기도 합니다.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라면 죽음 역시 축복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한순간에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수 있는 스위치가 있다면 당신은 누르시겠습니까? 애초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기억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스위치입니다. 누르고 싶어 하는 사람도 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매년 자살을 택하는 것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스위치를 눌러 놓았습니다. 언젠가는 무가 되는 스위치를 말이죠.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 지금은 열심히 노력하자는 생각이 지금까지 저를 몇 번씩이나 구해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 자아를 실현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판단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곧 내가 원하는 내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나에게 가까워질 수는 있어도
완벽한 나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내가 되지 못한데 불만을 느끼면 평생 욕구불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100%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단 한 명도 없지 않을까요? 82년을 살아오며 제가 실감한 것은 인생에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고작 5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내가 낳은 자식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살기 힘들다는 고민을 자주 듣는데 대체로 그들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50%의 일 때문에 고민합니다. 인생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일에 괴로워하고 마음을 쏟아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할 뿐입니다. 그것을 계속하면 어쩔 수 없었던 일이 어떻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합니다.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중심점.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역경에 짓눌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마음속 중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게는 글쓰기였습니다. 저는 출판사의 경영 문제나 인간관계, 부모 자식 간의 이별, 이유 없는 공격을 당하는 등 수없이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글을 쓰는 것을 제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에는 유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물건에 기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자아에 입각한 자기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타인이나 물건은 언젠가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변심하고 물건은 단지 소유물입니다. 그런 불확실한 것에 나라는 인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내 안에 씩씩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나 특별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 능력이나 외모도 평범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가족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훌륭한 정체성이 생기지만 가족 그 자체를 내 자랑으로 삼으면 가족이 사라졌을 때 자신감도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것을 잃어도 최후에 자신에게 남는 것, 그것을 정체성으로 삼아야 합니다. 단단한 정체성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지위나 명예가 사라지든, 나이가 몇 살이든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중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는 법. 지금까지가 앞으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지금까지를 결정한다. 이론 물리학자 사지 하루오 씨의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자아를 실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불쾌한 기억이나 트라우마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지 선생님의 말처럼 앞으로가 지금까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과거에 대한 해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 버린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해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순간부터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는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여긴다면 곧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전환기가 언제 찾아올지는 모릅니다. 10대에 열심히 하지 못했다면 20대에 하면 됩니다. 20대에 열심히 하지 못했다면 30대에 하면 됩니다. 30대에 하지 못했다면 40대에 하면 됩니다. 언제부터든 노력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고 싶었던 곳에는 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가야 하는 곳에는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특별히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어느 시기가 됐건 그때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1년만큼 노년의 1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제가 20대 때는 나의 한계를 정하지 마라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고방식이 존재하겠지만 저는 일부러 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경계의 기준은 이 이상 노력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질 수 없다는 판단이라면 포기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제는 충분히 노력한 후라는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2연패한 한윤 유주루 선수는 일본 기자 클럽의 회견에서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할 수 없을 때는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일반인인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대로 자신이 제어 가능한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것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부상을 입고 나서 어떻게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생각하며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생각을 하면 가장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답을 찾는데 실패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에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은 마음의 영역이고 생각하는 것은 행동의 영역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민을 하면서라도 좋으니 일단 생각해야 합니다. 끝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진지해져라. 심각해지지 마라. 이것이 바로 늘 강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고생은 보상받아야 비로소 값진 고생으로 몸에 익는 법입니다. 쓸데없이 고생을 거듭해서 인간성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성숙해지지도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쓸데없는 고생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생을 살며 고생을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고생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고생은 나의 발전을 위해 내가 신중히 선택한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갖지 않으면 사람은 고생의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겪으면서 비뚤어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한 고생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불필요한 고생을 사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객관적으로 자기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불성실하거나 일상에 여유가 없는 등 마음이 부정적일 때입니다. 고생은 자신의 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고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을 탓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탓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나의 선택이 원인이다. 지금부터 그 선택을 바꿔보자 라고 깔끔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 때문에, 상사 때문에 하는 식으로 가해자를 만들어 계속 책임을 전가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피해자의 처지에 머뭅니다.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던 아키하바라역 무차별 살상 사건의 범인은 범행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잘못 키웠다.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인터넷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 등등처럼 말이죠. 다 큰 어른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남을 탓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끝내는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는 재판에서 서슴없이 사형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고생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고 믿어버리면 책임감과 중압감에서 간편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가혹한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탓입니다. 저는 자기 원인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가혹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로 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생을 통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나갑니다. 하지만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은 고생하면 할수록 비뚤어집니다. 행복은 지금도 곳곳에 있다. 나는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 채 죽어버리게 될까? 만약 어떤 위협을 이뤘다 해도 누구나 최후에는 이런 생각을 하며 죽어가지 않을까요? 철학자 요시모토 타카키의 저작에서 이런 구절을 읽고 크게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시정의 한 구석에서 나고 자라 아이를 낳고 생활하고 늙어서 죽는 생애를 반복한 무수한 인물은 세상에 천년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을 인물의 가치와 완전히 똑같다. 여기에서 천년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을 인물이란 칼 마르크스를 가리킵니다. 마르크스처럼 세상에 이름을 남긴 인물의 가치와 당신 혹은 저라는 인간의 가치는 동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등을 지고 늙어서 죽는 그런 식으로 살아서 생을 끝낸 자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이 말은 저의 인생관 그 자체입니다. 물론 제가 존경의 뜻을 갖고 두려워하는 인물은 있습니다. 반대로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저는 동등합니다. 제게는 어떤 슈퍼스타의 호화로운 생활보다는 부모, 자식, 부부, 친구 등과의 기분 좋은 생활이 더 가치 있습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어떤 위협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좋은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행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나로 괜찮다는 다짐. 80살을 넘기니 젊은 시절에는 거뜬했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때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을 할 수 없더라도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을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으면 됩니다. 저에게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전지전능한 어른은 되지 못하지만 나만이 할 수 있는 단 하나가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보람을 느끼며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7년 이상 트위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는 장점이 없어요. 저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 같은 메시지를 수없이 많이 받습니다. 나라는 인간에게서 단 하나의 장점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감을 너무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자신 있는 분야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읽다 보면 하고 싶은 것을 찾기보다는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아서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우면 그만입니다. 나는 이게 좋아서 하는 거야.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걸로 됐어 하며 납득하면 됩니다. 무언가 열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마음의 피난처가 됩니다. 열중하면서 얻는 즐거움이 있다면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그곳으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반드시 사람이 엮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삶의 보람을 얻는 일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삶의 보람은 사람과 엮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먼저 하는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할지 말지 고민될 때는 일단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해봅니다. 한다 혹은 하지 않는다는, 다시 말해서 유인가, 무인가입니다. 문제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행동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미흡한 시도였다면 다시 더 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됩니다. 완벽한 준비는 아니더라도 기회를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가까운 예로 평소에 나를 갈고 닦지 않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걸어도 센스 있게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준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 완벽한 결단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정보 같은 건 결코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준비가 8할, 일은 2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허둥대지 않고 늘 오늘의 나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은 코이케 가즈오의 책 어른이 되어보니 보이는 것들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쇠퇴가 아닌 성숙을 선택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몸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과정 속에서 더욱 강인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는 때로 후회하고 실수하고 아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과거의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받아들일 때 후회조차도 인생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내 가능성을 믿고 있는가? 이 순간보다 더 젊을 때는 없지만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쇠퇴가 아니라 성숙을 선택하며 오늘도 자신만의 멋진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오늘도 모두의 카페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80세가) 되어보니 한 해가 지날수록 제 몸은 늙어갑니다. 신체의 강도도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하지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몸은 쇠약해져 죽더라도 정신은 가장 강인한 상태로 죽겠다는 것. 이것이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강인함 뿐만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저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내가 무조건적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라면 저도 열심히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다면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편을 택하는 것이 제 인생의 결론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후회가 따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저 사람에게 혹은 저 상황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했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그때의 후회도 포함해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인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해서 되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른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갈피를 잡기 힘든 순간에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쪽을 택하면 됩니다. 즐거운 쪽을 택하면 됩니다. 상대가 기뻐해주는 쪽을 택하면 됩니다.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심플하게 더 좋은 쪽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힘든 일은 많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 같은 건 이런 식이야. 같은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저는 여전히 앞날이 창창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스스로 나의 가능성을 닫으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이 순간보다 더 젊을 때는 없겠지만 오늘도 저의 가능성을 믿고 즐길 수 있는 날들을 보냅니다. 절정이 지난 후에는 성숙하거나 쇠퇴합니다. 저는 절정기를 지난 노인이지만 쇠퇴가 아니라 성숙을 택하겠습니다. 어떤 노인이 될지는 지금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진화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이 들면 언제나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세상을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노인은 분명 눈에 띄게 쇠약해지고 완고해지며 노병사를 연상시키는 존재입니다. 저렇게는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존재죠.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고 젊음을 잃은 대신 얻는 것도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젊은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법입니다. 지금 제 주변을 둘러보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치매에 걸린 사람, 투병 중인 사람도 있지만 수천 미터에 달하는 산에 오르는 사람, 젊은 사람들과 밴드를 꾸려 일본 각지를 순회하는 뮤지션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 얻은 깨달음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 무언가를 배우고 멋진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멋진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멋진 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될 것인가는 이미 젊을 때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금의 나에게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병사는 피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멋지게 사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뭐든 참는 인생은 이미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과도 같다. 장래의 노화에 대한 공포 때문에 현재의 젊음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의 나는 지난 시간의 결과이다. 젊음을 바람직하게 졸업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저씨, 아줌마가 된다는 것에 저항하기보다는 멋진 아저씨, 멋진 아줌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멋없는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늘 느낍니다. 젊음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노인은 젊은이를 기괴하게 복제한 결과입니다. 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감성의 영역이 아니라 지성의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였으면 하는 나와 실제의 나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성숙한 어른에 가까워집니다. 종종 부모의 마음에서 아이가 천천히 자라길 바라는 것처럼 노화도 천천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만족하고 있나요? 불만투성이인가요? 지금의 나는 선택을 거듭해온 결과입니다. 아직 50세밖에 되지 않은 친구를 만났을 때 윗니가 모두 틀리라는 말을 듣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치과 의사 친구에게 했더니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입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했고 성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한편 안과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도 최근 눈이 나쁜 젊은이들이 놀라울 만큼 많아져서 나이가 들었을 때 의학이 엄청나게 진보하지 않는 한 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당뇨병이 악화되어 입원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당뇨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는데 당뇨병이 유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식사를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수차례 다이어트에 도전했지만 요요 현상을 거듭하며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인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 상태를 지속했다는 점입니다. 인생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든 구질구질함이든 병이든 뭐든 똑같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경계선에서 깨닫지 못하면 원래 있던 자리로는 영영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선을 넘어버리면 원래의 인생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니체는 위험하게 살라고 말했지만 넘어갔다가 돌아올 수 없다면 그저 무모한 짓일 뿐입니다. 하지만 앞서 예로 들었듯이 사람은 치아나 눈, 질병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는 것에 판단이 흐려져 버립니다. 지금은 이대로 어떻게든 되고 있다는 것이 방심하는 가장 큰 원인이겠죠. 지금의 나의 선택이 장래의 나를 만든다는데 의식을 기울이지 않으면 되는 대로 살아가는 나밖에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노인이 된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의무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자라서는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는 등 거의 비슷한 루트대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어찌됐든 어른이 되는 계단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어른의 세계에 들어선 뒤에 스스로의 힘으로 사고방식이나 마음의 존재 방식을 재설정해서 점차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어른이 되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로 있을 수 없어서 등 떠밀리듯 어른이 되었을 뿐인 어른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청춘을 지나오면서 그저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강한 의지를 지속시키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정열입니다. 하지만 정열은 일정 시기가 되었다고 해서 자,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자 하고 갑자기 솟아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열은 젊었을 때부터 쌓아온 즐거움에 집중한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중할 대상이 한순간에 해일처럼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책을 읽는 것이었다가 여행이었다가 무언가를 수집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상은 나의 일상과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로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재밌는 일 없을까? 하고 기다리는 노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재밌는 일 없을까? 하고 찾아 나서는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생산을 그만두면 늙는다. 노인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생산 활동을 그만두면 정신이 급속도로 늙어갑니다. 생산이란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생산도 포함합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는 제 주변 사람들은 예외 없이 무언가를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의 아내는 50대 중반에 들어서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일상의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을 더 이상 보기 힘들어진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곁에서 보기에 그녀는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고 남편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갖고 있으며 아이들도 좋은 대학을 졸업한 뒤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의아했습니다. 고민 끝에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간 그녀에게 의사는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니 그녀는 아이들이 독립한 뒤 남편과 둘만 남게 되자 그 좋아하던 요리에도 흥미를 잃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뭘 해야 되나 하며 의욕이 바닥을 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매일 요리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것을 SNS에 업로드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행동에 옮겼더니 그녀의 요리를 따라서 만들어 보고 싶다는 댓글이 쇄도해 지금은 요리 교실을 열 정도로 되었고 울적하던 마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생산 활동을 해야 해 하며 유난을 떨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지식이나 체험, 지견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생산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어느 정도의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면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생산의 기쁨이 됩니다. 어제 본 TV 프로그램에서는 중증 게임 중독 환자의 증가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게임 중독을 앓고 있는 젊은이의 하루를 그대로 보여주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3평 남짓한 쉐어하우스에서 1년 반 동안 틀어박혀 게임에 푹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일어나서 1일 1식으로 컵라면을 먹는 것 외에는 20시간 동안 계속 게임만 하다가 해가 뜬 뒤에 자려고 누워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떤 여성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에 빠져 70만 엔 정도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에는 생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시간과 돈을 게임에만 소비하는 생활입니다. 분명 즐겁게 게임을 하고 있을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괴로워 보였습니다. 젊디 젊은 그들은 이미 미래를 포기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생산하는 생활의 계기는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비로소 생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생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관이나 영화관에 가서도 그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의견이나 감상을 서로 나누거나 인터넷에 감상을 적어서 공유하는 플러스 알파의 생산을 하면 체험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앞서 언급한 친구 아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를 만들고 SNS에 업로드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를 통해 플러스 알파를 생산함으로써 정체되었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체험으로만 그쳤던 일에 사람들과의 소통을 더하면 마음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지금까지 빠릿빠릿하게 일했던 사람이 정년퇴직 후에 급격하게 늙어버리는 이유는 무언가를 생산하는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활발해지는 시간에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음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늙지 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젊어 보입니다. 과거의 생산 활동으로 미래를 살 순 없습니다. 사람은 지금 현재의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지 않으면 설령 젊은 나이라 해도 노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창조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창조적으로 살자고 결심한다고 해서 갑자기 될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지금까지 대체 뭘 한 거지? 하며 마음이 침울해지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창조적으로 사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훌륭한 아마추어입니다. 수십 년씩 실력을 갈고 닦은 프로 뮤지션을 목표로 해서 당장 악기를 배운다고 해도 그 경지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악기를 배워보는 것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악기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막연하게 좋아한다고만 생각했던 음악의 세계를 아주 깊게 이해하는 즐거움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더라도 내가 가진 감각에 따라서는 프로에 근접할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쓰는 행위입니다. 악기는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거듭해야만 일정한 경지에 이를 수 있지만 언어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모두가 말하고 쓰고 듣기 때문입니다. SNS에서 무언가를 쓰는 행위가 언제나 인기 있는 것 또한 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누구나 인생에서 경험해 본 분야, 이를테면 요리나 정원 가꾸기 같은 일상적인 분야에서는 금방 훌륭한 아마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건이 좋지 않아서 프로가 되지 못한 동경하던 분야로 시선을 돌려보면 창조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기회를 줘보는 것입니다. 늘 무언가를 알고 싶다는 마음가짐. 나이가 드는 것의 기쁨 중 하나는 나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풍부한 가능성과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괴로움을 느끼는데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가능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언가가 되었다. 하지만 나이 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자학이 아니라 저의 솔직한 감상입니다. 일전에 한 멋진 배우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녀는 너는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자주 듣곤 했는데 파리 패션쇼에 가서 처음으로 다른 멋진 모델들을 봤을 때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팔다리가 길고 아름다워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그녀는 모델의 길을 포기하고 배우로 전향했습니다.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수 친구는 너는 엄청난 재능이 있어 라는 말을 듣고 브로드웨이 오디션에 수차례 도전했지만 낙방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자신을 침울하게 만들 일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스스로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알게 된 나에게 남아있는 가능성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지만 그 질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젊음이란 언젠가는 낫는 병이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이런저런 힘든 일도 있지만 젊은 시절에는 더 극심한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인생의 경험 순서가 엉망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인생을 즐기고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50대가 장수하는 노인이 늘어난 탓에 부모를 간호하느라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경우도 많고 또 취직한 후에도 학자금을 갚느라 힘들게 생활하던 청년과 그를 도와주던 부모가 함께 파산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순서가 틀어지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승려이자 시인인 이큐 소주는 손자가 태어난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몇 자 적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부모는 죽고 자식은 죽고 손자는 죽는다는 불길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수많은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큐는 부모, 자식, 손자의 순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 이상의 행복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순서를 제대로 지키며 늙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늙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 아내는 종종 나이가 드니 좋네 라고 말합니다. 젊을 때에는 외국 레스토랑 가면 누군가의 일행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같은 식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존재해야만 하는 인간으로서, 적절한 존경을 받는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싶은 것입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그 자리를 통제하는 남자에게 지지 않는 우아함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즐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어른 여성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모르는 것은 모른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리해서 아는 척을 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무지의 무지가 무지의 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튀김 전문점 가서 배도라치는 어떤 생선인가요? 라고 묻고 프랑스 요리를 먹으러 가서 와인은 소믈리에인 당신에게 페어링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존경을 표함으로써 전문가가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서비스를 해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이란 그게 뭐예요? 하며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물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의학이 발달해서 기대 수명이 300살이 되었다 해도 지금의 저처럼 모르는 것 투성이일 것입니다. 늘 호기심을 갖고 있으면 늘 무언가를 알고 싶다는 마음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람은 성숙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 투성이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이 가장 젊은 나이.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죽은 후에 나를 기억하던 사람도 사라져서 이 세계에서 완전히 잊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다 해 죽음을 맞이하고 다른 사람에게 잊혀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무인 것이죠.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작품이나 업적을 통해 그 이름을 영원히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죽지 않음으로써 영원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동물로서의 인간이 지닌 본능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한순간 한순간 귀중한 시간을 지나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생을 당연한 일처럼 여기며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죽음을 언젠가 일어날 일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당장 3일 후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등산이 취미인 제 친척이 아침에 다녀올게 하며 집을 나서서 밤에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산에서 실족해서 미끄러져 떨어진 그녀는 40대의 나이에 3명의 어린아이들을 남겨둔 채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그녀의 미소를 떠올리면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저없이 호의를 표합니다. 이거다 싶은 것은 고민하지 않고 삽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봅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는 것이 실수로 저지른 일을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82세가 되어서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해방이기도 합니다.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라면 죽음 역시 축복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한순간에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수 있는 스위치가 있다면 당신은 누르시겠습니까? 애초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기억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스위치입니다. 누르고 싶어 하는 사람도 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매년 자살을 택하는 것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스위치를 눌러 놓았습니다. 언젠가는 무가 되는 스위치를 말이죠.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 지금은 열심히 노력하자는 생각이 지금까지 저를 몇 번씩이나 구해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 자아를 실현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판단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곧 내가 원하는 내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나에게 가까워질 수는 있어도 완벽한 나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내가 되지 못한데 불만을 느끼면 평생 욕구불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100%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단 한 명도 없지 않을까요? 82년을 살아오며 제가 실감한 것은 인생에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고작 5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내가 낳은 자식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살기 힘들다는 고민을 자주 듣는데 대체로 그들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50%의 일 때문에 고민합니다. 인생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일에 괴로워하고 마음을 쏟아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할 뿐입니다. 그것을 계속하면 어쩔 수 없었던 일이 어떻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합니다.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중심점.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역경에 짓눌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마음속 중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게는 글쓰기였습니다. 저는 출판사의 경영 문제나 인간관계, 부모 자식 간의 이별, 이유 없는 공격을 당하는 등 수없이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글을 쓰는 것을 제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에는 유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물건에 기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자아에 입각한 자기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타인이나 물건은 언젠가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변심하고 물건은 단지 소유물입니다. 그런 불확실한 것에 나라는 인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내 안에 씩씩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나
특별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 능력이나 외모도 평범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가족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훌륭한 정체성이 생기지만 가족 그 자체를 내 자랑으로 삼으면 가족이 사라졌을 때 자신감도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것을 잃어도 최후에 자신에게 남는 것, 그것을 정체성으로 삼아야 합니다. 단단한 정체성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지위나 명예가 사라지든, 나이가 몇 살이든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중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는 법. 지금까지가 앞으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지금까지를 결정한다. 이론 물리학자 사지 하루오 씨의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자아를 실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불쾌한 기억이나 트라우마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지 선생님의 말처럼 앞으로가 지금까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과거에 대한 해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 버린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해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순간부터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는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여긴다면 곧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전환기가 언제 찾아올지는 모릅니다. 10대에 열심히 하지 못했다면 20대에 하면 됩니다. 20대에 열심히 하지 못했다면 30대에 하면 됩니다. 30대에 하지 못했다면 40대에 하면 됩니다. 언제부터든 노력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고 싶었던 곳에는 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가야 하는 곳에는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특별히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어느 시기가 됐건 그때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1년만큼 노년의 1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제가 20대 때는 나의 한계를 정하지 마라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고방식이 존재하겠지만 저는 일부러 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경계의 기준은 이 이상 노력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질 수 없다는 판단이라면 포기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제는 충분히 노력한 후라는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2연패한 한윤 유주루 선수는 일본 기자 클럽의 회견에서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할 수 없을 때는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일반인인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대로 자신이 제어 가능한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것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부상을 입고 나서 어떻게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생각하며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생각을 하면 가장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답을 찾는데 실패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에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은 마음의 영역이고 생각하는 것은 행동의 영역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민을 하면서라도 좋으니 일단 생각해야 합니다. 끝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진지해져라. 심각해지지 마라. 이것이 바로 늘 강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고생은 보상받아야 비로소 값진 고생으로 몸에 익는 법입니다. 쓸데없이 고생을 거듭해서 인간성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성숙해지지도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쓸데없는 고생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생을 살며 고생을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고생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고생은 나의 발전을 위해 내가 신중히 선택한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갖지 않으면 사람은 고생의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겪으면서 비뚤어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한 고생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불필요한 고생을 사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객관적으로 자기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불성실하거나 일상에 여유가 없는 등 마음이 부정적일 때입니다. 고생은 자신의 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고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을 탓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탓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나의 선택이 원인이다. 지금부터 그 선택을 바꿔보자 라고 깔끔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 때문에, 상사 때문에 하는 식으로 가해자를 만들어 계속 책임을 전가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피해자의 처지에 머뭅니다.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던 아키하바라역 무차별 살상 사건의 범인은 범행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잘못 키웠다.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인터넷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 등등처럼 말이죠. 다 큰 어른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남을 탓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끝내는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는 재판에서 서슴없이 사형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고생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고 믿어버리면 책임감과 중압감에서 간편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가혹한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탓입니다. 저는 자기 원인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가혹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로 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생을 통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나갑니다. 하지만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은 고생하면 할수록 비뚤어집니다. 행복은 지금도 곳곳에 있다.
나는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 채 죽어버리게 될까? 만약 어떤 위협을 이뤘다 해도 누구나 최후에는 이런 생각을 하며 죽어가지 않을까요? 철학자 요시모토 타카키의 저작에서 이런 구절을 읽고 크게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시정의 한 구석에서 나고 자라 아이를 낳고 생활하고 늙어서 죽는 생애를 반복한 무수한 인물은 세상에 천년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을 인물의 가치와 완전히 똑같다. 여기에서 천년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을 인물이란 칼 마르크스를 가리킵니다. 마르크스처럼 세상에 이름을 남긴 인물의 가치와 당신 혹은 저라는 인간의 가치는 동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등을 지고 늙어서 죽는 그런 식으로 살아서 생을 끝낸 자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이 말은 저의 인생관 그 자체입니다. 물론 제가 존경의 뜻을 갖고 두려워하는 인물은 있습니다. 반대로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저는 동등합니다. 제게는 어떤 슈퍼스타의 호화로운 생활보다는 부모, 자식, 부부, 친구 등과의 기분 좋은 생활이 더 가치 있습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어떤 위협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좋은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행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나로 괜찮다는 다짐. 80살을 넘기니 젊은 시절에는 거뜬했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때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을 할 수 없더라도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을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으면 됩니다. 저에게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전지전능한 어른은 되지 못하지만 나만이 할 수 있는 단 하나가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보람을 느끼며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7년 이상 트위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는 장점이 없어요. 저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 같은 메시지를 수없이 많이 받습니다. 나라는 인간에게서 단 하나의 장점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감을 너무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자신 있는 분야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읽다 보면 하고 싶은 것을 찾기보다는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아서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우면 그만입니다. 나는 이게 좋아서 하는 거야.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걸로 됐어 하며 납득하면 됩니다. 무언가 열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마음의 피난처가 됩니다. 열중하면서 얻는 즐거움이 있다면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그곳으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반드시 사람이 엮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삶의 보람을 얻는 일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삶의 보람은 사람과 엮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먼저 하는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할지 말지 고민될 때는 일단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해봅니다. 한다 혹은 하지 않는다는
다시 말해서 유인가, 무인가입니다. 문제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행동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미흡한 시도였다면 다시 더 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됩니다. 완벽한 준비는 아니더라도 기회를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가까운 예로 평소에 나를 갈고 닦지 않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걸어도 센스 있게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준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 완벽한 결단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정보 같은 건 결코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준비가 8할, 일은 2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허둥대지 않고 늘 오늘의 나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